따뜻한 서사로 당신의 잠시를 함께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시어머니의 분부대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산시장에 가서 신선한 갈비와 화로,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딸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남편 박준호와 결혼한 지 2년, 나는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였기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했다. 그래도 남편 준호가 나에게 잘해주는 편이라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오후 5시가 넘자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이모님과 시어머니의 조카인 최민중까지 도착했다. 나는 마지막 요리인 생선찜을 식탁에 올리고 손을 닦고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 앞에 빈 그릇을 밀어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임서연, 내 그릇 빈 거 안 보여? 국이라도 한 그릇 떠와야 할 것 아니야.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내 아들이 널 장식품으로 데려온 줄 알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는 국자를 들어 갈비탕을 한 그릇 퍼드렸다. 특히 안에 있던 옥수수와 당근은 일부러 골라냈다. 예전에 준호가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고 말해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국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놓자마자 그녀는 탁 소리를 내며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졌다. 국물이 튀어 내 바지를 적셨다. 시어머니는 이모님과 민준에게 다 들리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걸 내 그릇에 담아?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니? 나는 황급히 일어나 해명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고기는 어머님 드시고 이 채소들은 제가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가식이야? 시어머니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묻겠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어디 갔었니? 준호는 네가 야근했다고 하던데 민준이 말로는 네가 백화점 앞에서 어떤 남자랑 껴안고 있는 걸 봤다던데? 그 말이 나오자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모님과 민준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내 옆에 앉아있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긁어모으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지난주 수요일 나는 분명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 11시까지 야근했다. 백화점 근처에는 간 적도 없었다. 나는 옷깃을 꽉 쥐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분명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계속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동료들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민준 오빠,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민준은 서둘러 술잔을 내려놓고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아마도 잘못 봤나 봐요.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는 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나를 노려보며 더욱 거친 말투로 말했다. 민준이가 술을 마셨다 한들 없는 말을 지어냈겠어? 임서연, 네가 고아라고 내 편 들어줄 사람 없다고 밖에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아? 우리 박씨 집안은 너처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는 용납 못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개를 돌려 준호를 보았다. 준호 씨, 어머님께 말씀 좀 해줘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내가 야근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조심하라고 끝나면 연락하라고 했었잖아요. 나는 준호가 내 편이 되어 해명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볼 뿐이었다. 말투에는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엄마도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엄마랑 싸우지 마. 오해일 수도 있으니 당신이 몇 마디 참아. 오해라고? 시어머니는 준호가 내 편을 들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식탁을 치며 일어서서 내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슨 오해? 내 마음에 딴 생각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임서연,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잘못을 인정하고 준호랑 이혼해.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 이 집이랑 차는 전부 우리 집에서 산 거니까
너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의 아내인 나는, 그의 엄마가 던진 말 한마디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이혼도 안 해요. 빈손으로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집은 시댁에서 사셨을지 몰라도 인테리어는 제가 한돈으로 했어요. 지난 2년간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고요.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저도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어요. Now, 네가 감히 나한테 재산을 논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이모님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언니, 진정하고 말로 해. 다들 보고 있는데 손찌검은 안 되지. 시어머니는 이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는 오늘 기어코 이해도 못 낳는 행실불량한 년을 내쫓고 말겠어. 박준호, 너 말 좀 해봐. 네 엄마가 중요해? 아니면 이 여자가 중요해? 준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화나게 하지 마. 그냥 며칠만 나가서 지내는 게 어때? 엄마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나가서 지내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준호 씨,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 어머니한테 외도했다는 누명을 썼는데 해명해주기는커녕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이 나를 쫓아다닐 때 평생 나를 지켜주고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말 잊었어?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 준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내가 화나게 할 수는 없잖아. 이번 한 번만 나를 이해해줘. 당신을 이해하라고? 그럼 나는 누가 이해해주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고하지만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죽어도 인정 안 해. 당신들이 날 빈손으로 내쫓고 싶다고? 어림도 없지? 시어머니는 내가 타협하지 않자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들인 것도 서러운데 밖에서 바람까지 피우고 이제는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이모님과 민준이 달려들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한참을 달랬다. 일어난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켰다. 임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내 회사에 쳐들어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행실이 더러운 여자인지 알게 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 알아서 해. 나는 눈앞에 이 가족을 보았다.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거드는 이모님과 민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내내 침묵하며 오히려 그의 어머니를 도와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시어머니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길 바라신다고요? 불가능해요.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셔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떳떳한 사람은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세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현관문으로 향했다. 준호가 뒤에서 나를 한 번 불렀다. 서연아, 어디가? 나는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를 질식시킬 것 같은 그 집을 빠져나왔다. 아파트 아래에 서니 저녁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없어 꺼져 있었다. 몸에는 열쇠 외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아침에 장 보러 나갈 때 시어머니가 집안 돈은 자신이 관리해야 마음이 놓인다며 내 지갑의 돈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였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검은색 BMW 한 대가 내 앞에 서서히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어 나를 보며 공손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임서연 여사님이십니까?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남자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화 법무법인의 김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여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의욕으로 가득 찼다. 나는 변호사를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누군가 변호사를 보내 나를 데리러 올 리가 없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던 순간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서연, 너 아직도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누구 불러서 행패라도 부리려고? 소용없어.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준호도 그 옆에 서서 나와 김 변호사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내 시선을 따라 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나를 향해 여전히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여사님, 우선 차에 타서 말씀 나누시죠. 여기는 보는 눈도 많고 어떤 이야기는 여기서 나누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위층에 있는 시어머니의 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고 또 눈앞에 김 변호사를 보았다. 그가 누구든 적어도 지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변호사를 따라 BMW로 향했다. 내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 준호가 갑자기 복도에서 뛰쳐나왔다.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어디 가려는 거야? 이 남자는 누구야? 정말 밖에서 만나는 사람 있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호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랑 가든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만 돌아가서 당신 어머니나 잘 챙기세요.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준호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손을 놓으시죠. 임서연 여사님은 자의로 저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준호는 김 변호사와 BMW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불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결국 손을 놓았다. 나는 그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BMW에 올라탔다. 김 변호사도 조수석에 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여전히 베란다에 서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있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길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마음속 의문으로 가득 찼다. 김도윤 변호사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 그가 말한 중요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나를 임서연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라 불린 적은 없지만 그가 내 원래 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둘씩 떠오르는 의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BMW는 도로 위를 안정적으로 달렸다. 차 안은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조용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점점 커져갔다. 참지 못하고 앞 좌석의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님, 누가 변호사님을 보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원래 성은 어떻게 아셨어요? 김 변호사는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더니 여전히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의뢰인께서는 결코 악의가 없으시며 여사님을 찾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사님께 엄청난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씨에 관해서는
의뢰인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점까지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 같은 고아에게 무슨 엄청난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어릴 적 잃어버린 친척이라도 찾은 걸까? 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원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보육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쉼표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친척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다시 물어보려 하자 김 변호사는 화제를 돌렸다. 여사님, 잠시 쉬고 계십시오. 약 20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으려 하니 나도 더 묻기 어려웠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댁에서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얼굴, 민준의 피하는 눈빛, 그리고 준호의 그 냉담한 태도, 모든 장면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20분은 금방 지나갔다. 차는 매우 호화로워 보이는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나는 김 변호사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빌딩 꼭대기에 성운그룹이라는 네 글자의 금색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으로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들었다. 나는 평소에 지나가면서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곳인데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다. 김 변호사는 나를 데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의 보안요원과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그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가 이곳에 자주 오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 양옆의 사무실 문은 모두 원목으로 되어 있어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다. 김 변호사는 나를 회장실이라는 팻말이 걸린 문 앞으로 데려가 가볍게 노크했다. 회장님, 임서연 여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라우. 들어오게? 안에서 나이 들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하는 손짓을 했다. 여사님, 들어가시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매우 넓었고 호화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문 정면에는 거대한 자단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정신이 맑아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더욱 의아해졌다. 나는 이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누구일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한참 동안 나를 자세히 뜯어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얘야, 드디어 찾았구나. 널 28년 동안이나 찾았단다. 저를 아세요? 나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순식간에 빠르게 뛰었다. 알다마다 어떻게 모르겠니? 노인은 감격에 차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얘야, 내가 네 할아버지다. 네 이름은 임서연, 맞지? 그리고 왼쪽 팔꿈치 뒤에 초승달 모양의 모반이 있을 게다. 틀림없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아버지? 나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나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꿈치 뒤를 만졌다. 그곳에는 정말 초승달 모양의 모반이 있었다. 이 사실은 나 자신과 보육원 원장님, 그리고 준호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28년을 살면서 나는 항상 나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친척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 임정훈이다. 오래전 네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 병고가 생겨 너를 곁에 둘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잠시 보육원에 맡겨두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데리러 오려고 했지.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업무 때문에 해외로 발령이 났고 돌아왔을 때는
보유권이 이미 이사를 가버렸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너를 찾았는데 마침내 찾게 된 거다. 임정훈. 이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성운그룹의 창업주였다. 예전에 뉴스에서 성운그룹의 창업주 이름이 임정훈이며 나이가 들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본 기억이 났다. 그렇다면 내가 그의 손녀란 말인가? 내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임정훈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정교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매우 귀해 보이는 옥패가 들어있었다. 옥패의 모양은 초승달 모양으로 내 팔의 모방과 똑같았다. 임정훈 할아버지는 옥패를 내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우리 임씨 가문의 가보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내 목에 걸어주었지. 나중에 보육원에 보내졌을 때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오랫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괜찮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다. 손끝에 닿는 옥패의 차가운 감촉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나에게는 정말 할아버지가 있었고 이렇게 큰 가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정훈 할아버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주셨다. 그리고 내 부모님과 임시 가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들으면서 계속 울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이 순간 모두 위로받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임정훈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네가 결혼했다는 건 안다. 박준호라는 남자와 결혼했지? 그리고 방금 그 집에서 서러운 일을 당했지? 준호와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내 마음속 서러움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임정훈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 책상을 내리쳤다. 괘씸한 것들. 감히 내 손녀를 이렇게 괴롭혀? 외도 누명을 씌우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해? 우리 임시 가문이 없는 줄 아나? 서연아,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이 할아버지가 해결해 주마. 절대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다. 그는 말을 마치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김 변호사. 김 변호사가 즉시 들어왔다. 회장님, 분부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서 준비하게. 첫째, 박씨 집안의 모든 상황을 조사해. 재산 출처, 불법 행위 여부, 특히 박준호 명의의 집과 차, 그리고 그들이 말한 인테리어 비용과 생활비까지 전부 다. 단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둘째, 내용 증명을 준비해. 명예훼손 및 재산 편취 시도를 이유로 박씨 집안에 보내게. 셋째, 서연이 회사에 사람을 보내. 회사 책임자에게 미리 알려도 만약 박씨 집안이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임정훈 할아버지는 단숨에 3가지 지시를 내렸다. 각 지시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급히 나가는 김 변호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감동적이면서도 조금 망설여졌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제 결백을 증명하고 준호 씨와 이혼한 뒤에 제 몫만 돌려받으면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임정훈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서연아, 넌 너무 착해. 그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결백을 증명하고 내 것만 돌려받는 걸로 어떻게 충분하겠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너는 우리 임씨 가문의 아가씨고 수백억 신탁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감히 누가 너를 이렇게 짓밟게 놔둘 수 있겠어? 오늘 이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우리 임씨 가문 사람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수백억 신탁펀드의 유일한 상속인? 나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임정훈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얘야.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많았고 거기에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을 합쳐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신탁펀드를 만들었단다.
네가 만 28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이 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도록 해두었지. 어제가 바로 내 28번째 생일이었어. 그래서 김 변호사에게 서둘러 너를 찾아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한 거다. 어제가 내 생일이었다니 나 자신도 잊고 있었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물론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 생각을 하니 시댁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임정훈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임정훈 할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였다. 바보 같은 아이, 할아버지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자, 가자. 할아버지가 일단 옷부터 몇 벌 사주고 지낼 곳도 마련해줄게. 앞으로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서 서러움 당할 일 없을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임정훈 할아버지를 따라 회장실을 나섰다. 할아버지가 마련해주신 또 다른 고급 세단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박씨 집안이 그들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특히 박준호, 그에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고.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박준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임서연, 너 도대체 어디야? 엄마가 너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돌아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냉소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씨, 나보고 돌아가서 당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고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어. 당신은 내 편은커녕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사과하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고아라서 기댈 곳이 없어서? 준우는 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 왜 그렇게 말해? 엄마도 순간 화가 나서 그런 심한 말을 하신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어서 돌아와. 무슨 일이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나는 더욱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 내가 외도했다고 인정하고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 박준호 씨, 잘 들어.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하고 내 것을 모두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도 강경해졌다. 집도 우리 집에서 샀고 차도 우리 집에서 샀어. 우리 집에 내 것이 뭐가 있다는 거야? 밖에서 만나는 남자한테 홀려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지. 똑똑히 들어. 네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다. 정말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도 주관도 없는 남자와 결혼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씨 집안의 상황을 일부 파악했다는 내용이었다. 박준호 명의의 집은 사실 내가 예전에 그에게 주었던 돈으로 계약금을 치른 것이었고 차 역시 작년에 내가 사준 생일 선물이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생활비의 80%는 내가 부담했다. 준호의 월급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가져가 저축하고 있었다. 게다가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최근 몰래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마치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 같았다.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박씨 집안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그저 공짜 가사 도우미,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임정훈 할아버지께 건네드려 김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드렸다. 할아버지는 다 보시고는 화가 나 얼굴이 굳어졌다. 너무하는군. 정말 파렴치한 놈들이야. 서연아,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삼킨 것을 모두 뱉어내게 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분노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보고 싶었다. 차는 금세 박씨 집안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다. 건물 아래에 차를 세우자마자 시어머니와 준호가 공동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내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할아버지가 붙여주신 경호원이었다까지 따라 내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호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게 다가와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임서연, 이 뻔뻔한 년. 진짜 다른 놈이랑 붙어먹었구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돌아오다니 스폰서라도 잡았냐? 내가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좋은 물건이 아닐 줄 알았어?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막아섰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 조심하시죠. 저희 아가씨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가씨?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었다. 고아 주제에 감히 아가씨라고? 웃겨 죽겠네. 임서연, 당장 나 따라 올라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소리 질러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네가 얼마나 행실이 더러운 여자인지 알려줄 테니까. 준호도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그만하고 올라가자. 무슨 일이든 엄마랑 잘 얘기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사과? 무릎을 꿇으라고? 박준호 씨,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고 내 돈까지 삼키려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당신들 정말 뻔뻔하군요. 내 돈?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웃었다. 임서연, 착각하지 마. 너 같은 고아가 한 달에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이 집 물건들은 전부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밖에서 만나는 남자한테 속아서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제 돈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 변호사님이 이미 다 조사했어요. 박준호 씨 집 계약금은 제가 냈고 차도 제가 사줬어요. 지난 2년간 생활비 대부분도 제가 냈고요. 당신은 몰래 우리 부부 공동 재산까지 빼돌렸죠. 감히 부정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 돈들은 다 준호 월급이었어. 원래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가 보내준 증거 자료를 열어 준호에게 건넸다. 당신이 직접 봐. 이건 은행 거래 내역서고 이건 이체 기록이야. 여기 똑똑히 적혀 있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 월급을 당신 이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거. 그리고 당신 명의의 다른 통장에 있던 돈도 당신 어머니가 빼갔어. 이것도 몰랐어? 준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따지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내 돈을 이모 계좌로 보냈어? 시어머니는 들통나자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았다. 그녀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말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서연, 저 여자는 딱 봐도 살림할 여자가 아니잖아. 내가 돈을 모아둬야 나중에 너희가 이혼이라도 하면 네가 쓸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나를 위해서? 준호는 시어머니를 보며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 그 돈에는 서연이 돈도 있단 말이야. 준호의 뒤늦은 깨달음을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준호 씨, 이제 증거가 다 당신 눈앞에 있어요. 더 할 말 있나요? 당신 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놓고 나에게 사과하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당신은 내게 빚진 것을 모두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거예요. No. 준호는 휴대폰을 든 채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준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휴대폰 액정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뭘 봐, 볼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는 준호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임서연, 저 여우 같은 년. 저런 것들은 다 조작된 거야. 우리 집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어림도 없지.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주위에서는 이미 소란을 듣고 집에서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는 이웃들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우리 집 며느리가 행실이 더러운 것도 모자라 우리 집 돈까지 뜯어내려고 해요. 고아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몇몇 이웃들이 다가와 옆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시끄럽더니 이런 일이었구나. 조용해 보이던데 어떻게 저런 짓을? 고아가 불쌍하긴 하지만 저렇게 배은망덕해서야 쓰나. 그 말들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반박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고 공동 현관 안으로 끌고 가려 했다. 오늘 내가 이 파렴치한 년을 제대로 가르쳐주마. 우리 박씨 집안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거나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너무 셌다. 머리카락이 뽑힐 듯 아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바로 옆에 서서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말리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BMW 한 대가 갑자기 다가와 끼익 소리를 내며 우리 옆에 멈춰섰다. 아까 김 변호사가 나를 데려다 준 그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내렸다.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랐다. 김 변호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는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내 머리카락에서 떼어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당장 손을 놓으시죠. 이런 행동은 폭력에 해당하며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변호사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2 경호원, 그리고 그 고급 BMW를 보고는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길을 세웠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상관 말고 꺼져. 저는 임서연 여사님의 변호사 김도윤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임 여사님은 제 의뢰인이십니다. 그분의 일은 곧 저의 일입니다. 당신은 방금 임 여사님께 폭력을 행사했고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 여사님께서 법적 책임을 물으신다면 당신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신분증을 보고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버텼다. 무슨 위법이야. 우리 집 며느리인데 내가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당신 같은 외부인이 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당신도 저 여자랑 한패지? 같이 우리 집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지. 당신들 집 돈을 뜯어낸다고요? 김 변호사는 냉소하며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다. 마침 오늘 제가 온 목적이 바로 그 돈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임서연 여사님께서 지난 2년간 이 가정을 위해 지출하신 모든 비용 명세서입니다. 집 인테리어 비용, 차량 구매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등 총액은 6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이체 기록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역이 명확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그는 몇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주위의 이웃들도 다가와 훔쳐보았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세상에,
집안 살림 대부분을 저 아가씨가 냈네. 그런데도 돈을 뜯어냈다고 하다니 저 시댁 너무하네. 내 생각엔 저 시댁이 아가씨 돈을 노린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딴 종이 쪼가리, 다 가짜야. 인정 못해. 집도 우리 집에서 샀고 차도 우리 집에서 샀어. 저 임서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찢으셔도 소용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사본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임서연 여사님과 박준호 씨의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총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모두 당신의 여동생, 즉 이모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은행에 이체 기록을 신청했으며 곧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법원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준호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헛소리하지 마. 난 재산 빼돌린 적 없어. 그 돈은 내 동생이 나한테 빌려준 돈이야. 빼돌린 게 아니라고. 빼돌린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말투는 단호했다. 대한민국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일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임서연 여사님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당신 여동생 명의로 이체함으로써 임 여사님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임 여사님은 당신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혼 시 당신에게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이웃들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진짜 며느리 재산을 빼돌렸네. 너무하네 정말. 아가씨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저렇게 괴롭히다니 양심도 없나. 내가 보기엔 일부러 저랬네. 며느리 빈손으로 내쫓고 돈 차지하려고.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를 들였더니 효도는커녕 외부인이랑 짜고 나를 괴롭히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준호는 바닥에서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를 보고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이웃들을 보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침착한 김 변호사와 나를 보았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엄마, 그만해요. 일어나세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서연이한테 돈 돌려줘야 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벌떡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쳐다보았다. 네가 감히 외부인 편을 들어? 내가 내 엄마야. 누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지 잊었어. 이 배은망덕한 놈. 엄마, 외부인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서연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우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누명을 씌우고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너 정말 나 속 터져 죽게 할래?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준호를 가리키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갑자기 나를 보며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임서연 여사님, 여사님과 박 씨 집안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의아했다. 주위의 이웃들과 준호, 시어머니도 모두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김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 가문의 신탁펀드 계약에 따라 저의 의뢰인이신 임서연 여사님은 만 28세가 된 이후 임시 가문의 수백억 원 규모 신탁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즉, 현재 임서연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자산은 100억 원을 초과합니다. 뭐라고요?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주위의 이웃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다. 100억?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저 아가씨가 100억 상속녀라고? 세상에, 박씨 집안은 사람을 잘못 봤네. 100억 상속녀를 저렇게 괴롭혔다니.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이전의 기세등등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충격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이 고아 아내가 사실은 100억 상속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마침내 속이 후련해졌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그들은 내가 사실은 그들이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존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임 여사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신 것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재산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박씨 집안은 임 여사님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그녀가 고아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괴롭히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재산을 편취하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제 임 여사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씨 집안이 빼돌린 재산의 반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며 박준호 씨와의 혼인관계 해제도 포함됩니다. 시어머니는 혼인관계 해제라는 말을 듣고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벌떡 바닥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태도가 180도 바뀌어 얼굴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 애기야. 엄마가 그냥 농담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는 네가 좋은 며느리인 거 다 알아. 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오해했고 너랑 싸우면 안 됐는데 이번 한 번만 엄마 용서해주라. 준호랑 이혼하지 마. 응? 나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농담이요? 방금 저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고 저를 때리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 게 농담이라고요? 왕 여사님 시어머니 본명 대신 이제 와서 제가 100억 상속녀인 걸 아니 용서해달라고요? 늦었어요. 준호도 황급히 다가와 후회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듣고 너를 믿지 않았어. 너를 상처받게 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우리 이혼하지 말자.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내 말만 듣고 다시는 너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 준호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역겨움만 느껴졌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아니 용서를 구한다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냉소하며 준호와 시어머니를 보았다. 기회? 나는 당신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들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죠.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혼 합의서는 김 변호사님이 곧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때 서명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빼돌린 재산, 그리고 제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또 다른 얼굴을 보였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임서연, 네가 그깟 떨어온 돈 좀 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잊지 마. 너는 부모 없는 고아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고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 준 건 너한테 은혜를 베푼 거야. 분수도 모르고. 고아가 어때서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고아지만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들처럼 남을 괴롭히고 남의 재산을 탐내며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가족이 있고 수백억의 자산도 있어요. 저는 당신들 누구보다도 잘 살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괴롭힐 생각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 테니까. 김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입을 열었다. 박준호 씨, 왕 여사님, 현실을 직시하시고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협조적으로 재산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임 여사님께서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재산 반환과 손해배상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당신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겨 앞으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준호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주위의 이웃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탰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고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들 스스로 나를 괴롭히기를 선택했으니 이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김 변호사는 시간을 확인하고 내게 말했다. 여사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회장님께서 식사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오르려 했다. 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나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바로 BMW에 올라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창 너머로 준호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이,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함이 가득했다. 주위의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점점 멀어져 마침내 귓가에서 사라졌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김 변호사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여사님을 괴롭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제때 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얼마나 더 당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김 변호사는 공손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드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박씨 집안 사람들이 또 여사님을 괴롭히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 주십시오. 즉시 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차는 금세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저택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아주 큰 저택으로 매우 호화로워 보였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황급히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서연아, 괜찮으냐? 그 사람들이 널 힘들게 하지는 않았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계셔서 감히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박준호 씨와 이혼하고 재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임시 가문 사람을 괴롭히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지. 자,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해뒀단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인테리어는 상상 이상으로 호화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식탁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앉히고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주시며 시댁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서러운 일은 없었는지 물으셨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나 자신이 상처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나에게 임시 가문의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은 경험이 부족하니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 회사 경영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전문 강사를 붙여 기업 경영과 금융 지식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다. 밤이 되어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아주 큰 침실을 내주셨다. 방은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고 바깥 정원이 보이는 커다란 발코니도 있었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단 하루 만에 내 인생이 이렇게 크게 변할 줄은 몰랐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고아에서 수백억 신탁펀드의 상속녀가 되고 나를 아껴주시는 할아버지까지 생겼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초승달 모양의 옥패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옥패의 차가운 감촉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괴롭힘당하던 임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임시 가문의 아가씨였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투는 매우 아첨하는 듯했다. 서연아, 나 이모야. 지금 괜찮니? 오늘 있었던 일 이모가 다 들었어. 다 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이모가 이미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 너는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냉소했다. 이모는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 나를 비난했었다. 이제 와서 내가 백억 상속녀인 것을 아니 내게 잘 보이려 하다니. 정말 가소로웠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님, 무슨 일이시죠? 별일 아니면 끊겠습니다. 저 이제 자야 해서요. 이모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 일이 있어. 서연아, 있잖아. 너랑 준호 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안 될까? 준호가 착한 아이인데 그냥 엄마 말을 좀 잘 들어서 그렇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그리고 내 시어머니 말이야. 그 사람도 이미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 내일 당장 너한테 사과하러 갈 거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사과요? 나는 웃었다. 이모님,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박준호 씨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모님 명의로 빼돌린 그 돈, 되도록 빨리 돌려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모님까지 함께 고소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가 순간 당황으로 가득 찼다. 울먹이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모가 잘못했어. 그 돈은 이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잠시만 맡아달라고 사정해서 그런 거야. 내가 내일 당장 그 돈 돌려줄게. 한 푼도 빠짐없이. 제발 이모는 고소하지 말아줘. 이모 집에는 모셔야 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고소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와서 두려워하는 건가? 내 말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도와 재산을 빼돌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 못했나요? 이모님, 제가 3일의 시간을 드리죠. 3일 안에 2억 8,3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김 변호사님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세요. 만약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알았어. 3일, 이모가 3일 안에 꼭 보낼게. 이모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약속했다. 서연아, 네가 아량이 넓으니 이모 좀 봐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는 냉소했다. 이런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려야 정신을 차린다.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아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급한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집안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주고는 곧바로 올라와 박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준호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고 빨개져 있어 밤새운 것처럼 보였다. 준호의 안색도 좋지 않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즉시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에는 민망한 표정이 떠올랐다. 잠시 후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어제는 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누명을 씌우고 너를 때리고 네 돈을 빼돌리면 안 됐는데 이번 한 번만 엄마 용서해 주라. 엄마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그러면서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할아버지께서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막아 세웠다.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있었다. 왕여사, 이게 무슨 짓이오? 할 말이 있으면 곱게 하지, 걸핏하면 무릎을 꿇고 그래요. 우리 임씨 가문은 그런 거 안 통하오. 시어머니는 할아버지께 제지당해 무릎도 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다. 회장님, 제가 서연이한테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회장님께서 서연이를 좀 설득해 주세요. 준호랑 이혼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은 서연이 없으면 안 돼요. 집에 서연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께서 냉소했다. 당신들이 서연이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왜 집에 서연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서연이한테 외도 누명을 씌웠을 때는 왜 집에 서연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제 와서 서연이의 신분을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할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시어머니와 준호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너를 믿지 않았고 너를 상처받게 했어. 내가 엄마랑도 제대로 얘기했어. 엄마도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예전처럼 돌아가자. 내가 정말 잘할게. 네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다 되찾아줄게.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나는 준호를 보며 기가 막혔다. 박준호 씨,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고 당신이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을 때 나는 당신한테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제 와서 되찾아주겠다고요? 당신이 뭘 되찾아줄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 내가 꼭 할게.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진명이도 내 이름으로 해주고 차도 너한테 줄게. 집안 돈도 전부 내가 관리해. 내가 뭐든지 네 말만 들을게. 제발 나랑 이혼만 하지 말아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런 것들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저는 제 집이 있어요. 당신들 집보다 훨씬 크고 훨씬 호화로운 집이요. 제 차도 있고요. 당신들 차보다 훨씬 좋은 차요. 저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어요. 박준호 씨, 당신이 지금 내게 주겠다는 것들은 내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또 다른 얼굴을 보였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임서연, 네가 그깟 더러운 돈 좀 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잊지 마. 너는 한때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였어. 우리가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까발리면 누가 너 같은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겠어? 감히 할아버지께서 즉시 분노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왕여사, 만약 당신이 함부로 입을 놀려 서연이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우리 임씨 가문이 이 도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신도 들어봤을 거요. 내 말 한마디면 당신들 박씨 집안이 이 도시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소? 시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인데 말도 못하나.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 즉시 무슨 일인지 파악했다. 그는 내 곁으로 와서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여사님, 이혼 합의서입니다. 제가 이미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박준호 씨가 여사님께서 이전의 가정을 위해 지출하신 6억 5,800만 원을 반환하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이모님 명의로 빼돌린 2억 8,300만 원도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박준호 씨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저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요. 마련할 수 없다고요? 김 변호사가 냉소했다. 박준호 씨, 당신 명의의 집 시세가 최소 20억 원이고 차도 수천만 원은 할 텐데요. 어떻게 마련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돈은 원래임 여사님께서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법원은 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겨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도 다급해져 준호의 팔을 잡았다. 아들아, 서명하면 안 돼. 서명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서명 안 하면 어떡하는데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이는 100억 상속녀고 할아버지랑 김 변호사님까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Now? 시어머니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준호는 이미 펜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그는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거두어내게 한 부 건넸다. 여사님, 이것은 여사님 몫입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박준호 씨와 여사님의 시어머니를 주시하여 제때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들 스스로 나를 괴롭히기를 선택했으니 이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저택을 떠났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토닥였다. 서연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네, 할아버지 알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모는 정말 3일 안에 2억 8,300만 원을 김 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다. 준호도 집차를 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6억 5,800만 원을 마련하여 내게 갚았다.
오직 5억 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만은 준호가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협상을 시도했다. 김 변호사가 내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간을 줄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해요. 그가 저지른 일이니 그가 책임져야죠. 만약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원래 말했던 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의 집을 압류하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준호는 내가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다. 마침내 일주일의 마지막 날 5억 원을 겨우 마련하여 내게 송금했다. 모든 돈을 받은 날 나는 은행 계좌의 숫자를 보며 마침내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침내 나의 승리로 끝났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박씨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호텔에 풍성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김 변호사와 몇몇 회사 임원들도 함께 초대하셨다.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집어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를 당신의 손녀이자 임시 가문의 상속인이라고 소개하셨다. 모두들 내게 축하의 술잔을 건네며 존중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괴롭힘당하던 고아 임서연이 아니라 임시 가문의 아가씨이자 수백억 신탁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나에게는 할아버지의 사랑, 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임시 가문의 힘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업무를 익히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언제까지나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임시 가문의 사업을 잘 경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성운그룹에 출근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부사장 한 분을 내 멘토로 지정해 주시고 회사의 각 부서를 익히도록 도와주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에 대해 전혀 몰라 작은 실수를 자주 저질렀지만 부사장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가르쳐 주셨다.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나를 존중해 주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회사에서의 인턴 생활은 매우 충실했다. 나는 매일 열심히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켰다. 나는 점차 박씨 집안이 내게 준 상처를 잊고 현재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와 시어머니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인턴으로 일한 지 3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회사 건물 아래로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박씨 집안의 돈을 뜯어냈으며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외쳤다. 회사의 보안 요원들이 즉시 와서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버티며 지나가는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울면서 내 험담을 했다. 곧 건물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부사장님은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고 내게 급히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줄은 몰랐다. 회사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니 나는 부사장님께 괜찮으니 그냥 두라고 곧 김 변호사님을 보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약 30분 후 김 변호사가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 여사님, 당신은 성운그룹 건물 앞에서 공공연하게 임서연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을 멈추고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변호사를 보고는 속으로 겁이 났지만 여전히 강하게 버텼다. 내가 왜 떠나? 나는 임서연한테 따지러 온 거야. 그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뜯어내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임 여사님께서 당신들 집 돈을 뜯어냈다고요? 김 변호사가 냉소하며 서류 가방에서 이전의 이체 기록과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이것들은 모두 박준호 씨가 서명하여 확인한 서류입니다. 임 여사님께서 당신들 집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 집이 임 여사님께 빚을 졌고 이미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임 여사님을 모함하며 합의를 번복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임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은 김 변호사가 손에 든 증거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저 여자가 돈을 뜯어낸 게 아니었네. 저 할머니가 헛소리하는 거였어. 그러게 증거까지 다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다니 정말 뻔뻔하네. 내가 보기엔 저 집이 이제 돈 많은 거 알고 뜯어내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왕 여사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구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박준호 씨도 당신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김 변호사의 단호한 눈빛과 주위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보고 마침내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김 변호사를 한번 쏘아보고는 잿빛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주위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없어지자 모두 흩어졌다. 김 변호사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내게 전화해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여사님,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만약 왕 여사님이 다시 여사님을 괴롭히면 저희는 바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했다. 네, 좋아요. 그럼 접근금지 명령 신청 서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다행히 할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의 집요한 괴롭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또한 앞으로 더 강해져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준호도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업무 능력은 점점 향상되었다. 할아버지께서도 나를 점점 더 만족스러워하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나에게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하여 제게 인사들을 만나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인맥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만찬 당일 나는 할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고급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온통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모두 재계의 엘리트와 명사들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데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나를 당신의 손녀이자
임시 가문의 상속인이라고 소개하셨다. 모두들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축하의 술잔을 건네며 명함을 교환했다. 나도 열심히 그들과 교류하며 나의 매력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내가 한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바로 준호였다. 그는 몸에 잘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연회장 구석에 서서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매우 어색해 보였고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준호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순간 밝아지더니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내 앞에 와 있었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준호는 나를 보며 눈빛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오늘 정말 예쁘다.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 나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서연아, 가지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다. 그는 준호가 내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군 무슨 짓인가? 당장 서연이에게서 손 떼지 못해.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고 속으로 겁이 났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보며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이미 뉘우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나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 좋은 직장도 구했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박준호 씨, 당신이 지금 나한테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지금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내 지금 삶을 봐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됐어요. 당장 손 놔요. 그렇지 않으면 보안요원을 불러서 당신을 쫓아내게 할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도 이곳의 소란을 눈치채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는 화가 나 얼굴이 굳어져 보안요원을 부르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김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는 준호의 손목을 낚아채 힘껏 내 팔에서 떼어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임서연 여사님을 희롱한 혐의가 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는 김 변호사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를 보고 또 할아버지와 김 변호사를 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잿빛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멀어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부터 그가 다시는 내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저런 사람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마라. 우리 계속 다른 분들과 얘기하자.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면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정을 추스른 후 할아버지를 따라 다시 현장의 기업가들과 교류했다. 방금 전의 소동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는 눈빛에 동정심이 더해졌고 더 기꺼이 나와 대화하려 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몇몇 사장님들은 성운그룹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기도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이 일을 내게 맡기시고 나중에 그들과 연락하여 진행하라고 하셨다. 만찬이 끝난 후 김 변호사가 차로 나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서연아, 오늘 준호가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 마음 불편하지는 않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는 이제 저한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되든 저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김 변호사님이 계셔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웃으셨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은 너를 질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를 속이려 할 것이다. 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임씨 가문을 얕보게 해서는 안 된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후 나는 일에 전념했다. 이전에 만찬에서 이야기했던 몇몇 부동산 협력 프로젝트를 부사장님과 함께 진행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참여했다.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협력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프로젝트 부지 선정에 이견이 생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사장님의 지도와 김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 덕분에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었다.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되던 날,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회사에 오셔서 모든 임원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셨다. 서연이가 최근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두들 지켜봤을 거요.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서연이의 공이 크오.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서연이에게 맡길 생각이니 모두들 서연이를 많이 도와주시오. 서연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임원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인정이 가득했다. 나는 감격과 감동이 교차했고 마음속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어 할아버지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내 업무는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회사 내에서도 점차 나의 입지를 다져갔다. 직원들은 더 이상 나를 회장님의 손녀로만 보지 않고 진정으로 내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때로는 할아버지께서 회사에 안 계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기면 모두들 먼저 나를 찾아와 상의했다.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때 김 변호사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는 손에 서류 한 부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조금 굳어 있었다.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나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이것을 보시죠. 박준호 씨의 최근 상황입니다. 그는 이전에 여사님께 돈을 갚기 위해 차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많이 빌렸습니다. 지금 사채 만기가 돌아왔는데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미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의 어머니왕 여사님은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이전에 여사님께서 사시던 아파트 단지에 가서 소란을 피우며 여사님께서 자기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보았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준호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왕 여사님의 모습이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만약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옆에 놓았다. 그들의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다시는 저를 방해하거나 제 명예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또 소란을 피우면 원래 말했던 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여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전에 이혼 소송을 처리할 때 박준호 씨가 여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했고 그 여성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최근 저에게 연락하여 박준호 씨의 상황을 알아보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혹시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준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여성이 자신의 돈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좋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그때 가서 만나보죠. 이틀 후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나는 한 카페에서 그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아였고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나를 보자 정아 씨는 조금 긴장하며 어색하게 말했다. 임서연 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뵙는 게 좀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요. 박준호가 저한테 빌려간 돈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몇 번이나 찾아가도 계속 피하기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따라 주었다. 준호 씨가 어떻게 돈을 빌려갔는지, 얼마를 빌려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감정을 추스른 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와 준호 씨는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 그는 창업을 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창업에 성공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그때 그를 철석같이 믿고 제가 일해서 모은 돈 1억 원을 전부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창업은커녕 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어요. 제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갚기는커녕 저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를 좋아한 적도 없었다면서요. 그 1억 원은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노후 자금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르자 정아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다. 마음속으로 준호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커졌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니, 다른 사람의 노후 자금을 사기치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아 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이 이미 준호 씨가 지금 친구 집에 숨어 지낸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제가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그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갚지 않으려 한다면 제가 김 변호사님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도록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당신의 돈을 되찾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더 쏟아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는 사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제가 당신이 준호 씨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정아 씨를 보낸 후 나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준호에게 연락하여 정아 씨에게 빚진 1억 원에 대해 알리고 3일 안에 갚으라고 전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고소하겠다고. 김 변호사는 곧바로 내게 회신 전화를 했다. 준호가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발뺌하려다가 김 변호사가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정아 씨의 돈을 사기친 사실을 사채업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겁을 먹고 3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3일 후 정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준호가 1억 원을 갚았고 사과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내게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하고 앞으로는 잘 살고 다시는 쉽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아 씨의 일을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준호가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까지 속였다니. 이제 그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완전히 자업자득이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나에게 성운그룹의 중요한 자회사 하나를 맡아 그곳의 사장으로 일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회사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자회사를 맡아 더 많은 경영 경험을 쌓기를 바라셨다. 나는 조금 망설였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할아버지, 제 능력이 부족해서 만약 망치면 어떡해요? 할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셨다. 서연아,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지. 최근에 네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너는 그 자회사를 잘 경영할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경험 많은 임원들을 붙여 도와주도록 할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와 상의하면 되니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보렴. 할아버지의 격려에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는 회사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내가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다. 임원들은 모두 내게 축하를 표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장이 된 후 내 일은 더욱 바빠졌다. 매일 수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여러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시찰하러 다녔다. 비록 피곤했지만 나는 매우 충실하다고 느꼈다. 자회사가 내 경영 아래 점점 더 좋아지고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큰 성취감을 느꼈다. 어느 날 내가 지방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찰하러 갔을 때 현장에서 뜻밖에도 최민준, 즉 예전의 사촌 오빠를 만났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매우 초라해 보였고 예전의 시댁 식사 자리에서 보았던 그 능글맞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는 먼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를 못 본 척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아, 나 여기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 우리 회사가 하청받았거든. 일용직이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예전에 외삼촌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민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목소리도 작아졌다. 외삼촌 회사가 망했어. 다른 직장을 못 구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이모 말만 듣고 너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면 안 됐는데 너한테 사과할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Now? 민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가 왕여사 편을 들어 나를 모함했으니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앞으로는 잘 사세요. 다시는 예전처럼 남들과 어울려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민준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박씨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시차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전에 왕 여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왕 여사님은 여사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의 사채 문제도 사채회사가 그를 고소하여 법원에서 박준호 씨가 모든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그의 명의로 된 집을 경매에 붙일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마음이 마침내 완전히 가벼워졌다. 왕 여사와 박준호, 마침내 그들의 이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나도 마침내 그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 특별히 호텔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나의 승리를 축하해 주셨다.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술잔을 들고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너 자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벌을 받게 했다. 너는 이제 다 컸구나. 너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 나도 술잔을 들어 할아버지와 건배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저도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잘 경영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변호사도 술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 마침내 박씨 집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항상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변호사와 건배했다. 눈앞에 나를 아껴주시는 할아버지와 항상 나를 도와주는 김 변호사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바깥 야경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고 마치 빛의 바다 같았다. 나는 갓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다. 매일 조심스럽게 준호와 왕 여사를 모시고 그들의 괴롭힘을 견디며 내가 충분히 잘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다행히 나는 할아버지를 찾았고 나의 신분을 알게 되었으며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생겼다. 지금의 나에게는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며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임시 가문의 사업을 잘 경영할 뿐만 아니라 예전의 나처럼 괴롭힘 당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도 용감하게 일어나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임서연, 제발 부탁이다. 우리 좀 도와주라. 준호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갔어. 우리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준호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해. 나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라. 나는 냉소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 여사님, 이제 와서 저한테 부탁하신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 못했나요? 당신들 집안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들을 돕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 삶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았다. 별은 매우 밝았고 마치 한 쌍 한 쌍의 눈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의 친인척들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분명 지금의 내 삶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남에게 괴롭힘 당하던 고아 임서연이 아니라 임씨 가문의 아가씨이자 성운그룹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의 사장이며 수백억 신탁 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임서연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왕 여사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께서는 몇몇 재계 원로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내가 돌아오자 웃으시며 내게 손짓하셨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장 회장님, 이 회장님과 이야기 좀 나누렴. 그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시니 앞으로 네가 자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분들께 조언을 구할 일이 많을 거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예의 바르게 장 회장님, 이 회장님께 인사했다. 장 회장님은 나를 보며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임 사장 젊은 나이에 대단하구먼. 성운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을 그렇게 끌어올렸다고 들었네. 정말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모두 팀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할아버지와 회사 선배님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이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젊은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게. 우리는 성운그룹과 협력할 의향이 충분히 있네.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앞으로 종종 도움을 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 회장님, 이 회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나는 큰 도움을 받았다. 만찬이 끝난 후
김 변호사가 나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아까 누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냐? 전화를 끊고 나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왕 여사였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준호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갔으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거절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잘했다. 그런 사람들은 동정할 가치가 없어. 그들이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그들이 겪는 일은 당연한 결과다. 네가 만약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들은 아마 더 기어오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을 방해할 거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에 전념했다.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는 한 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협력하여 신형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실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회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나는 매일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며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계획을 연구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했다.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김 변호사가 준호와 왕 여사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다. 여사님, 박준호 씨의 사채 사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집이 경매에 붙여졌고 경매 대금으로 사채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남은 빚은 법원에서 박준호 씨가 분할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 여사님은 이전에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이전에 사시던 아파트 단지와 성운그룹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때 많은 주민들과 회사 직원들이 보았고 모두들 그녀가 자업자득이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듣고도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모두 그들이 받아야 할 뻘이었다. 알겠어요. 다른 일은 없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최민준 씨가 이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규정 위반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왕 여사님께 치료비를 요구하자 왕 여사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돈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크게 다투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민중까지 그런 처지가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의 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놔두죠. 네, 알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신재생에너지 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협력한 태양광 전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했다. 개발된 제품은 테스트 결과 시중의 기존 태양광 전지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났고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회사는 성공 기념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파티에서 나와 내 팀을 칭찬하시고 풍성한 보너스도 주셨다. 파티가 끝난 후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무실로 부르셨다.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너는 정말 할아버지의 자랑이다. 이 프로젝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성도 높였지. 할아버지는 성운그룹의 지분 일부를 너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너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할아버지께서 내게 지분을 주실 줄은 몰랐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자회사의 사장이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바보 같은 아이. 이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다. 할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네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리고 너는 임시 가문의 상속인이니 언젠가는 회사가 다 내 것이 될 거다. 지금 지분을 주는 것은 네가 회사 경영에 더 잘 참여하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아버지의 고집에 나는 결국 지분을 받기로 했다. 지분양도 계약서를 들고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진심으로 나를 아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내 삶과 일은 모두 정상 궤도에 올랐다. 나는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며 신재생 에너지 자회사를 경영하고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했다. 여가 시간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에는 보육원에 가서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고 선물과 책을 가져다 주며 함께 놀았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나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도 많았다. 나는 또한 몇몇 어려운 대학생들을 후원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내 힘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내가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예전에 박씨 집안에서 알게 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서연이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구나. 지금은 잘 지내니? 네, 아주머니, 저는 잘 지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어요? 내 손자가 이 보육원에 있어서 한번 보러 왔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를 보니 준호랑 그 엄마 생각이 나네. 그 사람들 지금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 준호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월세방에 살고 사채빚도 분할 상환해야 해서 매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죽을 지경이래. 그 엄마는 이전에 공개 사과한 것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도 사는 게 팍팍하다고 들었어. 그리고 민준이 말이야. 다리가 부러진 후에 공사 현장에서도 잘려서 지금은 집에서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대. 왕 여사랑도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 정말 집집마다 사정이 있나 봐. 나는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만약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지금 삶은 모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예전에 그들이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건 정말 너무했지. 그래도 네가 지금 잘 지내니 다행이다. 너처럼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보육원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의 풍경을 보며 나는 감회에 젖었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고아에서 수백억 신탁펀드의 상속녀로 그리고 성운그룹의 주주이자 신재생 에너지 자회사의 사장으로 내 인생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사랑과 도움, 김 변호사의 지원, 그리고 나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예전에 박씨 집안에 괴롭힘 당할 때 타협을 선택하고 참고 견디기를 선택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그 숨막히는 집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나는 저항을 선택했고 내 권익을 지키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의 행복한 삶을 맞이했다. 저녁에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우리 조소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며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너는 이제 점점 더 훌륭해지는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항상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네, 할아버지, 알아요. 나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저도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잘 경영하고 할아버지를 잘 모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웃으셨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할아버지와 거실에서 잠시 TV를 보다가 방으로 돌아와 쉬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꼈다. 나에게는 이제 나를 아껴주시는 할아버지가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며 건강한 몸과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아 씨였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 정아예요. 정아 씨,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금 의아했다. 정아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대우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1억 원을 되찾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삶도 없었을 거예요. 정아 씨의 말을 듣고 나도 그녀를 위해 기뻤다. 축하해요, 정아 씨. 그건 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앞으로는 잘 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서연 씨.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그럼 쉬세요, 서연 씨.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정아 씨의 전화를 끊고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을 보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다. 별은 밝았고 달도 둥글었다. 나는 내 인생이 아직 길고 미래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임시 가문의 사업을 잘 경영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도 나처럼 어려움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남에게 괴롭힘 당하던 고아 임서연이 아니라 임시 가문의 아가씨이자 성운그룹의 주주이며 신재생 에너지 자회사의 사장이고 수백억 신탁 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임서연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으로 나만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